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룩북두해권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반년 전 지인들과 함께 인천 페모텔이라고 알려진 유명 현가에 가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통님 채널을 구독했던 게 인천 페모텔 영상을 봤을 때였는데요. 솔직하게 살아오면서 흉간이 뭐니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벼랑간 흉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검통님의 그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시간 되면 다같이 여기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저는 코사리를 먹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보여주는 동안 소심하게 어필을 했는데 웬걸 이번 주말에 한번 다같이 가보자는 의견으로 비결되었고, 저와 지인들은 해당 주 주말인 토요일에 그 페모텔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에 폐업을 했던 곳이라 그런 건지 내비게이션에 위치가 잡히질 않아서 한참을 뱅글뱅글 돌던 중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저기 궁전파크 저게 그 페모텔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외관상으로 보니 확실해 보였어요. 저희 일행은 곧장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던 자리에 주차를 한 다음 셀카봉으로 휴대폰을 장착하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싸한 게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물론 그때가 10월 초입이었다 보니 밤에는 낮에 비해 비교적 쌀쌀하기는 했다고 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건물 안쪽은 그냥 한겨울에 딱 그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죠. 다행히 미리 담요 같은 걸 준비해온 지인의 센스 덕에 당장의 추위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텔 복도가 넓고 길었던 탓에 당장 휴대폰 불빛으로 한치 앞만 겨우 비춰질 뿐이라 저 앞까진 도저히 식별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올지 몰랐기에 저희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복도의 끝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근수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어느 정도 안도감이 들었고, 저희는 흉가 방송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처럼 구경하러 왔나보다 반가운 마음도 들어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복도 끝으로 향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그 수근거리던 소리들이 음소거라도 한 것 마냥 뚝 하고 끊기더라고요. 애초에 그곳엔 사람이라는 게 없었다 라는 것처럼요. 그렇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바로 옆 객실에서 다시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쟤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그렇지, 흉가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주쳤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객실 안으로 숨어 들어간 것 같았죠. 저와 제 바로 옆에 있는 지인은 용기를 내서 선뜻 그 객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많으면 무서운 게 덜하니까 같이 다녀요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객실 문을 세게 밀어서 닫아버린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문고리를 잡고 바깥 방향으로 밀면서 왜들 이러냐고 무서우니까 빨리 열라고 고함을 쳤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얘네가 지금 우리 놀리나 싶어서 옆을 봤더니 방금 전에 저와 함께 그 객실에 들어왔던 지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길래 설마 얘가 객실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간 건가 싶어서 저 역시 객실 안으로 발을 옮겼는데요. 여기서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을 받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 객실 안으로 들어온 거라 생각했던 그 지인은 들어오지 않았던 듯 그 모습은 보이질 않았고, 어떤 남성분과 여성분이 모포 같은 걸 바닥에 깔아놓고 서로 패를 확인하며 그림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보였거든요. 수근거리던 소리가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었나 싶었던 저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죠. 저 혹시 제 친구 보셨어요? 여기에 같이 들어왔는데 안 보여서요. 그런 제 말에 그들은 하던 행동을 멈추더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 서로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얘 지금 우리 보이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한테 말 건 사람이 몇 안 되잖아. 이렇게 시작한 대화는 아주 조금씩 저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나아가더니 급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얘 몸 나눠 갖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불이 나게 뛰어서
다시금 문고리를 잡고 살려달라고 울고 짜고 하면서 문을 밀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안 열리던 문이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고 뒤에서 전현 잡아라는 욕설을 내뱉는 그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젖먹다님까지 쥐어짜서 문을 닫고 한동안 그들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막으려 진땀을 빼던 중 체념을 한 건지 포기를 한 건지 더 이상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길래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열이 받아서 잡히면 다 죽여버린다고 씩씩거리며 지인들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도 전부 잊은 채 오직 복수심에 불타 지인들을 찾아다니던 저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흥에 겨워서 빽빽 소리까지 질러가며 노래를 부르는 다수의 목소리는 분명 지인들의 것이라는 걸 확신한 저는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멈췄는데요. 노래방이라고 쓰여진 팻말이 거의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있던 그 방 안에서 한때 저희 세대에서 유행했던 체리필땡의 그 노래가 반주 없이 오직 사람들의 악쓰는 소리로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길래 저는 그 문을 신경질적으로 열면서 나 혼자 객실에 가둬놓더니 니들은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냐? 라고 소리를 빽 지르는데 분명 그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건 제 지인들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로 계속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감지하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채까지 잡아가면서 밖으로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들 어찌나 그리 힘이 센 건지 꼼짝도 안 하고 온 몸이 땀으로 젖어가는 그 와중에도 마이크와 탬버린을 놓지 않고 무언가에 단단히 홀린 것처럼 광기 어린 눈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할까에 대해 짱구를 막 굴리고 있었는데요. 로비 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사람 여러 명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것들이 사람이던 귀신이던 간에 일단 도움이라도 청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내달렸더니 방송용 장비를 들고 있는 남성 세 분이 헉헉대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뭐야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길래 제 친구들 좀 살려달라고 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그분들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또 그 노래방이야? 하면서 저에게는 장비들을 좀 지켜달라고 하시고는 곧장 그 노래방으로 뛰어가셨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지인들을 하나씩 데리고 나오셔서는 웬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건물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고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무당집 아무데나 찾아 들어가서 전부 해결하라고 가시라는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렇게 한바탕 푸닥거리를 한 뒤에 집으로 흩어졌고 사흘 정도 뒤에 자주 가는 카페에 모여서 그날의 해프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왜 그때 나 혼자 객실에 버리고 갔냐부터 시작해서 반주도 안 나오는 노래방에서 뭔 노래를 그렇게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제가 셀카봉을 들고 앞장서서 복도를 지나가고 본인들은 어느 정도 멀찍이 떨어져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복도 끝에 객실에 들어가더니 문을 신경질적으로 닫고는 그 안에서 나는 여기서 조금 쉴 테니까 너희는 다른 데로 가라고 했대요. 얘가 지금 뭐 하나 해서 객실 문을 잡아당겼는데 정말 안에서 단단하게 잠긴 듯 꼼짝을 안 하길래 전화도 해보고 이름도 불러보고 다 해봤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로비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노래방이라고 써있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갑자기 남자 3명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로비까지 인솔해줬다라고 기억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졌었던 건 분명히 건물 내부가 한겨울 마냥 쌀쌀했는데 왜 자기들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냐 이거 하나였죠. 저는 그냥 원래 그런 데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어영부영 넘겨버렸고요. 정말 다시는 흉가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인천 폐모텔에 다녀오신 룩 북두해권님, 해당 장소에 대해 처음 다뤘던 시점이 재작년 9월쯤이었는데요. 그 당시 제보를 해주셨던 분께서도 복도 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고 역시 해당 제보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했던 부분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언급된 문제의 그 노래방이었죠. 도대체 인천 폐모텔에 살고 있는 영가들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토록 노래방을 사랑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현빼로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그 일을 겪을 당시 살고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한 폐건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 폐건물은 제가 한참 공시에 합격하고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시절이었던 16년 전 그 시점엔 불량 학생들이나 불황자, 노숙자들이 상시적으로 들락거리는 말 그대로 동네의 흉물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건물에 들락거리는 유형의 사람들로 인해 항상 민원이 폭주하는 곳이었고 저희 지구대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죠. 그날도 제 사수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다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뛰어오셔서 사색이 된 얼굴로 지금 그 건물 안에서 사람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무슨 일이 난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하시기에 급히 차를 몰아 그 폐건물을 향해 이동했죠. 급하게 차를 세운 뒤에 장비들을 챙기고 그 건물로 내달리는 그 와중에도 건물 안에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물건들이 던져지는 소리를 동반한 사람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저는 일단 확성기를 들고 건물 1층 내부에서 각 방향을 향해 경고방송을 한 다음 사수와 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졌죠. 경고방송을 내보낸 탓인지 들려오던 소음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 진원지를 향해 내달렸고 생전 처음으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고요. 한 손에 깨진 사발인지 항아리 조각인지 모를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과 그 남성의 발 밑에 쓰러진 젊어 보이는 여성. 3단봉을 들고 그 남자를 외벽으로 몰아세운 다음에야 바닥에 쓰러진 그 여성의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 동네에 위치해 있던 중학교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고 정수리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로 정신을 잃은 듯 보였고요. 사실 교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었을 뿐 그 여학생의 몸에 걸쳐진 그 교복은 거의 다 찢어져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하체 부분엔 속옷조차 입혀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 남자의 범행임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한 저는 그 즉시 남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다음 선배님께 무전을 드리고 곧장 차에 태웠죠. 선배님은 제 무전을 받자마자 119에 신고를 하여 즉시 그 여학생에게 CPR을 진행하며 어떻게든 살려보려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그 여학생의 심장박동은 결국 돌아오지 않은 채 안타깝게도 그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하고 말았고요. 일단 그 남성을 서로 압송한 다음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남성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구구절절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그 남성은 집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건물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건물 안에서 어린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고 겁은 났지만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극심하게 저항하며 울고 있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를 노숙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3명이 힘으로 제압해가며 몹쓸 짓을 하고 있기에 바로 달려들어 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떨어져 있던 항아리 조각을 들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해 쫓아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 이미 그 여학생은 머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상태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밑에 층에서 경고방송이 들려왔고 금방 제가 들이닥친 것이었다는 말이었죠. 실제로 여학생의 유가족분들이 부검을 요청해서 그 남성분의 DNA를 매치해보니 음성 반응이 나왔고 역시나 그 남성분의 그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본서에서 나온 형사분들이 끈질기게 수사를 지속했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런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노숙자 3명을 전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전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그 폐건물엔 여전히 질이 좋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시 자체에서 건물을 곧 허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통 닿지를 않아 결국 그 사업권은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금 동네의 흉물로 남아있게 되었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명 질 나쁜 이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던 그 건물에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발길이 뚝 하고 끊어졌던 것이었는데요. 동네 불량 청소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들 전부 입을 모아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게 더욱 미스테리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모 여자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나타나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수시로 확인한다는 그 증언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설마 그 여학생의 원혼이 자신이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신을 범하고 사망하게 만들었던 그 노숙자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연하게도 들 수밖에 없었죠.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어쨌든 그 여학생으로 인해 동네에 불안감을 주던 그 건물은 잠잠해졌다는 것이었고, 주민분들 역시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민원을 넣지 않게 되면서 동네는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짬이 차고 경장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거의 7년 만에 그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밤마다 그렇게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며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라던가 하는 그런 민원이었죠. 그 여학생이 안 좋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귀신이 되어 건물에 출몰함으로써 잠잠해졌던 그 건물에 대한 여론은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본 설을 미친듯이 쪼아대기 시작했고, 아니 무슨 사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저희 경찰들이 무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가장 주된 고심거리가 되었죠. 당시 형사과에 있었던 저는 후배 몇 명과 함께 그 건물에 가서 만약 그 여학생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왜 그러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이런 생각으로 그날 새벽 2시경에 그 건물을 찾았고, 정말 들어가기가 꺼려졌지만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야 했기에 발걸음을 옮겼죠. 거의 1시간 정도 그 건물을 뱅글뱅글 돌아봤지만 그 여학생은커녕 치맛자락 한 올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 순간, 제가 서 있었던 위치에서 정확하게 바로 아래층에서 남성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말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싶어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7년 전 그 여학생이 안 좋게 됐던 바로 그 장소. 그곳엔 노숙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들뿐이 아닌 저와 후배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바로 그 여학생이 머리를 산발한 채로 우두커니 서서 그 노숙자들을 향해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제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지 시종일관 그 노숙자들을 향해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이 말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감는 것 마냥 일정한 톤을 유지하며 뱉어내고 있었고, 두 눈에선 정말 뻘겋다 못해 검은색으로 보이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목격한 귀신. 당시 기준으로 7년 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몹쓸 짓을 당해 명을 달리한 그 여학생을 두 눈으로 보고 있던 당시 제 심정은 일단 당연히 무서웠지만 안타까움에 기인한 연민의 감정이 더욱 컸었습니다. 물론 데려온 후배들은 그 여학생을 보자마자 기겁해서 도망가고 없었죠. 망할 놈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학생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당장이라도 그 노숙자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저는 과감하게 몸을 날려서 여학생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널 그렇게 만든 놈들은 예전에 이미 잡혀서 그 죗값을 받았어. 그러니 그만해라.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잖아. 제 말을 들은 건지 그 여학생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죗값을 받았으면 내가 당한 게 사라져. 그렇게 외치며 절규를 하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야 기껏해야 10년에서 15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올 텐데, 그 여학생은 처절하게 짓밟힌 자신의 삶과 인생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다른 이들에게 풀려고 하면 네가 그 개새끼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너라도
똑같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금 설득했죠. 그러나 그 여학생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칠 뿐이었고 계속 방해를 한다면 저 역시도 죽이겠다는 날이선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기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해서 도망간 후배들을 어떻게든 다시 불러와서 그 노숙자들을 챙겨서 허겁지겁 그 건물로부터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 여학생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동네 주민분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그 건물의 건물주와 시청에서 연락이 닿았는데 그냥 밀어버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어차피 그 부지 자체도 건물주 소유였다나? 뭐 그랬었죠. 그래도 저는 그 건물을 밀기 전에 그 여학생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갔고 혹여나 해서 굿 같은 거라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형사님이 그 여학생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 그것만 해도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원한에 사로잡혀서 살기 자체가 되어버렸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을 해한 그 조체가 노숙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코지를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이미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셨던 말이 어차피 원귀네, 살귀네 해도 결국은 지방령이라 자신의 원한이 매여있는 그 공간이 사라져 없어지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셨고요. 결국 저는 그 여학생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채 그 건물이 장비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볼 수밖에 없었네요. 건물을 밀어버린 이후로는 동네에서 그 여학생을 봤네,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네 하는 민원들은 전부 사라졌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엔 저는 새로 근무지를 발령받아 그 동네를 떠나면서 악연이라 해야 할지 모를 그 2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야기의 끝이 영 개운하지 못하네요. 괴한들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한 것도 모자라 명을 달리하게 된 그 여학생의 원한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건물주와 주민분들, 공무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건물 자체가 사라지면서 자신의 원한이 매였던 그 공간조차 사라져 정처 없이 구천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불쌍한 여학생의 이야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주면 바도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마을에서 겪었던 일로 고향 마을 안에 있던 폐교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던 시절로 저희 가족이 당시 살고 있었던 고향 마을에 있었던 한 폐교된 소학교에서 겪은 일이며 그 소학교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각종 문제가 얽혀 폐교된 곳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마을에서 함께 놀던 또래 아이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공포 스팟이었고 어떤 한 무리에 신참이 들어오면 담력 테스트 겸 군기잡이 용도로 자주 사용됐던 곳이었으며 어른들은 제 또래의 아이들에게 그 폐교에 대해 접근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으니 단순히 소문만 무성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일들이 덜어 벌어졌었다는 걸 방증하기도 했어서 일탈을 일삼는 무리들도 자주 이용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나름 또래들 중에선 한덩치를 하던 편이었던 터라 한 학년 위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하굣길에 찾아왔고 저는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곧장 그들만의 입단 테스트를 위한 장소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 장소가 문제의 그 폐교였습니다. 저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찾아왔던 한 학년 선배인 A는 저를 다른 선배들에게 소개하면서 은근히 저 혼자 폐교에 들어가길 바람을 잡고 있었죠. 솔직하게 그 당시 저를 스카우트하려던 그 무리에 속한 선배들보다도 월등했던 키와 덩치 때문이었는지 저를 탐탁찮게 보는 시선도 적잖이 있었고 저 덩치라면 능히 혼자 폐교를 돌아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은근한 신뢰의 눈빛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기대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려 3층 높이에 달하는 그 폐교 안으로
성큼성큼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1층을 둘러볼 때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별거 없이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달빛이 어느 정도 길을 밝혀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걸 보고 살짝 놀라운 감정이 듦과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지하실엔 뭐가 있을까 하고 2층이 아닌 지하로 향하는 길을 택한 저는 이제는 달빛의 도움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한 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직 어둠에 눈이 적응되지 않아 식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맞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 시작하자 지하실의 몇몇 장소가 눈에 들어왔고 그 전까지 느껴보지도 느껴본 적도 없는 형이상학적인 공포가 저를 잠식해 들어오는 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그 폐교의 지하 공간은 상당히 이질적이었으며 현재까지 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이런 팻말을 달고 있는 장소가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게 맞기는 한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인체반응 실험실, 해부학 실험실, 독소반응 점검실, 소각실. 제가 그 폐교의 지하실을 돌아보면서 제 눈으로 본 각각의 공간에 해당 장소를 가리키는 팻말이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초등학교 건물에 이딴 말도 안 되는, 보는 것만으로도 혐오감과 불쾌함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렀다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잡아먹힐 것 같다는 불길함이 강하게 든 저는 그 지점까지 걸어왔던 기억을 더듬어 황급히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순간 제 귀에 그 정체를 추정하기 힘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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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나무젓가락을 부딪히는 소리, 쇠젓가락을 튕기는 소리, 라이터 불을 켜는 소리.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소리도 아닌데 정말 이상하게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 정체모를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당시 제가 서 있던 방향에서 정확히 10걸음 정도 왼쪽 뒤편에서 나는 소리였고 결론적으론 독소반응 점검실로 느껴졌죠. 도대체 뭘 하는데 나는 소리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차마 뒤돌아서 그곳까지 갈 용기가 없었던 저는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정말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성별을 막론하고 질러대는 지극히 고통에 찬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제 귀 양쪽을 가득 메워왔습니다. 불주사를 맞을 때의 그런 비명소리와는 그 궤를 달리하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가장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비명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비명소리들의 중간쯤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덜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렷한 한국말이 들렸었고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살려줘, 잘못했어요, 그만해요. 도대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길래 그런 처절한 애원이 섞인 비명을 지르는 건지 너무 궁금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발걸음을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돌리려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강하게 잡고 끌더니 어느새 제 왼쪽 팔을 잡고 1층을 향해 내달리더라고요. 완강하게 저항해봤지만 감히 그 완력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저는 그냥 강제로 이끌려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폐교의 입구 쪽으로 빠져나와 있었죠.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하고 고개를 올려다보니 저를 그곳까지 억지로 끌고 나온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을의 이장님이셨습니다. 이장님은 제게 미쳤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폐교에 들어간 건 어린 날의 호기심에 그런 것이니 이해하지만 누가 너한테 지하실로 내려가 보라고 시켰냐고, 도대체 어떤 빌어먹을 놈이 너한테 그런 위험한 행위를 주문한 거냐며 저희 부모님에게조차 들어본 적 없는 고성과 쌍욕을 쉴 새 없이 내뱉으시는 통에 제 아무리 또래들 중에서 한덩치를 한다고 한들 그 근본이 어린아이였다 보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하다고 계속 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의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등교한 저는 저와 폐교까지 함께 간 선배를 통해 그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폐교에 들어가고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니까
슬슬 걱정이 된 선배 몇몇이 저를 찾아 나섰는데 한참이 지나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대로 마을로 달려서 어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어른들을 모셔와서 함께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정이 넘도록 제가 발견이 되지 않으니까 이장님께선 설마 아니겠지 하며 지하실로 내려가 봤더니 제가 어느 한 지점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제 주위로 온 몸이 녹아내려 그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인 영가 다수가 들러붙어서 저를 잠식해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판사판으로 저를 바깥으로 끌고 나오니까 제게 들러붙었던 영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 다시금 지하실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를 할 수 있었고, 아이를 살렸다는 안도감에 제게 온갖 욕을 하며 다시는 지하실로 향할 엄두를 못 내게끔 야단을 친 거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고향을 떠나 군산에 정착을 하고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한 뒤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저는 그 다음 달쯤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대체 그 학교의 지하실이 뭐였길래 그랬냐고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일제 때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한반도를 집단 공업화를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고향 마을에 별안간 소학교 건물을 하나 세웠다는데, 그게 마리초등학교지 사실상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군용 트럭과 군인들만 연일 왔다 갔다 하는 동에 무슨 기지로 사용을 하나 싶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건물을 마을의 관공서로 활용하려고 공무원들이 들락날락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발길을 끊고 방치를 하길래 왜 그러나 하고 마을 어른들과 이장님이 그 건물을 살펴보다가 지하실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 경악할 만한 것들은 당시 제가 그 폐교의 지하실에서 봤던 그 정체모를 팻말이 적혀있던 장소들과 소각장이라고 쓰여진 장소에서 발견된 소각된 어린아이들의 시신과 그 자네들이었고, 괜히 손을 댔다가 어떤 화를 입게 될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고 폐교의 근처엔 절대로 어린이들의 발길이 향해선 안 된다며 접근 금지령을 내려버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학교 건물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대관절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 건물인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다른 시청자분들께 불쾌감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버려진 폐교 건물. 요즘은 지방도시 어느 곳을 가던 심심찮게 보이는 광경들이라 딱히 이상할 것도 없겠지만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엔 상당히 생소한 광경이었을 것이며 당연히 마을의 어린 소년들에겐 아지트로 쓰이거나 담력 체험의 장소로 활용되어질 만한 유명 스팟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 건물이 지어진 의도나 용도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하지만 외려 섣불리 단정짓거나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땅땅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당시 거주하던 집의 앞마당에 있었던 감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솜닛 형님이 검통님의 구독자라 타 채널이 아닌 검통님께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때는 현 시점에서 대략 32년 전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희 집은 전라남도 영광에 있던 2층짜리 전원주택이었는데 증조부님이 해당 터에 집을 지어 올린 이후로 제가 제보하는 이 이야기의 만렵까지 지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감나무에 대해 할아버지께 들었던 이야기로는 집터에 건물을 올리기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마당이 워낙에 넓었던 터라 열매가 열리는 나무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고 하셨던 증조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맞춰서 이전에 있었던 건물을 비롯한 조경들을 허무는 과정에서도 살아남아서 마당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가늠이 안 되는 나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감은 사시사철 저희 가족의 간식거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서도 저희 집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운치 있는 정경을 보여주는 저희 집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등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의 같은 학급 친구들도 감나무를 보러 학교 후 저희 집을 찾는 등 분명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안의 복덩이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렇게 제가 10살이 되었을 즈음 부모님은 저도 나이가 찰 만큼 찼으니까 이제는 혼자 방을 써도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히 그 감나무가 창 너머 정면으로 보이는 1층에 방을 내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 감나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깊었던 저는 그 결정에 좋아라 하며 너무 좋다고 방방 뛰었었죠. 그게 저에게 기억도 하기 싫은 악몽 같은 그 일을 선사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 슬하의 5남매로 첫째, 둘째 오빠와 그 밑으로 2명의 언니, 그 밑에 제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조금 의아했던 게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각자 따로 방을 썼다 손쳐도 제 위로 있는 언니 2명은 둘이서 한 방을 쓰는데 왜 저만 각방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죠. 당연히 언니들이 제게 불만을 표할 것이라 생각하고 우려가 들었었지만 생각 외로 언니들은 제가 혼자 방을 쓰는데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좋아라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저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에 대해 마냥 기쁘기만 했고 제 방이 생긴 첫날 하교하고 들어와서 숙제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샤워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책을 읽으며 알람 시계가 9시를 가리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한참 저는 9시가 되는 걸 확인하고 곧장 불을 끈 다음 침대에 누워서 침대 맞은편의 창가에 바로 보이는 감나무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행복감에 젖어 잠에 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땅바닥에 옷깃이 쓸리는 소리가 제 잠귀를 어지럽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잠귀가 밝은 편인 저는 그 소리에 당연하게도 잠에서 깨서 부스스하게 눈을 부비면서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시작했죠. 확실히 방 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걸 확인한 저는 반사적으로 창밖으로 눈을 돌렸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감나무 바로 밑에서 어떤 남자가 흐느적거리는 기괴한 움직임으로 땅바닥을 입고 있는 옷이 쓸려가면서 기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달빛이 창을 넘어 제 방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입고 있었던 옷차림새 또한 자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대하사극 같은 데에서 보면 귀족 집안의 도련님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고급스러운 비단 옷차림인데 그게 흙탕물에 절여진 상태로 보였고 온 사지 관절이 뒤틀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감나무 위로 올라가려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려는 그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위눌림처럼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 그대로 느껴지는 맨정신인 상황에 그런 기괴한 장면을 보고 있자니 공포스러움보다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움직임으로 감나무 위에 오르려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넘쳐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고개를 획 하고 돌리더니 정확히 제 시선과 마주쳐서는 찾았다. 찾았어. 드디어 나를 알아보이는 아이를 찾았어. 땅바닥에서 흐느적거리다가 돌연 온 몸을 빳빳하게 세우면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바깥 창문에 철썩 달라붙더니 저 감나무야. 저 나무야. 저기에 내가 묻혀있어. 응? 알겠지? 알겠지? 라고 말하는 걸 본 뒤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고 아침에 저를 깨우러 오신 어머니를 통해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에 겪은 일을 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께 계속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냥 개꿈 꾼 거라며 호들갑 떨지 말고 학교 나가라는 핀잔만 들었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받았던 그 방에서 지내는 동안 거의 매일 자다 깨서 그 남자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개꿈 꾼 거라고 헛걸 본 거라고 치부하시던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피골이 성접해가는 제 몰골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는지 별관에서 기거하시던 할아버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여기서 할아버님이 아주 노성을 지르시면서
왜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느냐고 핀잔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등교하는 길을 막아서시고는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 내에 있었던 무당집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으시는데, 여기서 무속인 분이 할아버님께 말씀을 하시기로는 분명히 당신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 터에 새로 집을 지어 올린다고 찾아왔을 때 그 감나무의 뿌리까지 캐내서 밑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와서 일러주면 아무런 탈이 일어나지 않게 일을 마무리해주겠다고 내 신부님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그때 오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야 네 손주 딸내미 잘못될 것 같으니까 해결해달라니 많이 헛소리를 늘어놓냐고 시정일관 할아버지를 입으로 후드려 패시더라고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선 할아버님은 부모님께 그 방은 그냥 폐쇄를 하고 아이는 언니들이랑 같이 재우라는 당부의 말씀만 하시고는 다시 별채로 들어가셨죠. 이 결정에 저를 포함해 부모님 또한 방을 비워두면 해코지를 할 대상이 사라지니 잠잠해지겠거니 하고 마셨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금 언니들과 함께 지내게 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밤, 역시 한창 자고 있는데 온 집안의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오빠들이 저와 둘째 언니를 흔들어 깨우면서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대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통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보려 마당으로 나간 제 눈에 보이는 광경은 요즘 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그 방에서 봤었던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던 그 남자가 온 마당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기괴하다 할 만한 요사스러운 춤을 추고 있었고, 큰언니가 그 남자의 발밑에 깔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들은 큰언니를 부둥켜 잡고 아버지의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고, 별채에서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혀를 차고 있던 할아버님은 함께 가자는 부모님의 말에도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집을 내가 버리고 가면 여기는 누가 지켜? 라는 고함을 지르신 다음 다시금 별채 안으로 들어가시는 대범함을 보이셨고요. 결국 끝까지 부모님의 만류에도 잔류를 택한 할아버님을 뒤로하고 저희 가족은 그 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차를 타고 외가로 이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할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그 감나무가 뭐길래 그리 싸고 도시는지 모르겠다며 당신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인부들을 불러다가 뽑아버렸을 텐데 그 나무 밑에 무슨 꿀단지라도 모셔놓은 거 아니냐는 등 도저히 할아버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동안 외가에서 머물다가 외할머니께서 언제까지고 타향에 머물 수는 없으니 돌아갈 방도를 찾아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냐며 부모님의 등을 떠밀어 다시금 그 감나무가 있던 할아버님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희 가족이 본 광경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그 나무의 밑둥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이 되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가족은 부랴부랴 할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고, 별채의 할아버님의 유품을 수습하던 중 증조부님과 할아버님의 유언장을 발견했는데요. 증조부님의 유언장엔 할아버님께 남기는 반드시 그 감나무에 대한 치성을 매 해마다 드릴 것과 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할아버님의 유언장엔 똑같이 증조부님이 할아버님께 남기신 그 유언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혀 있었기에 도대체 저 감나무가 뭐길래 두 분 다 이런 유언을 남겼냐,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날로 즉시 인부들을 불러다가 그 감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고는 그 밑에 뭐가 있나 하고 가족 전체가 모여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무로 된 관이 하나 나오는데 모든 면에 여백 한 공간 없이 온통 빽빽하게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엔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나무 상자가 하나 올려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주저없이 그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곧장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건지 상자를 손에서 떨구시고는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시길래 어머니를 비롯한 오빠 2명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큰오빠의 손에 그 모양이 정형되지 않은 금덩이 한 개가 들려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 금덩이를 들고 춤을 췄겠지만, 큰오빠와 어머니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작은 오빠가 그 길로 지역의 새순물을 찾아가 이런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굿을 치를 준비를 마친 무속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전부 그 관이랑 상자에서 손떼라고 고함을 침과 동시에 그 무속인 분이 관의 모양새와 나무 상자에 담긴 재물들을 보고는 아직도 똑똑하게 기억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죄가 많은 집이야. 이터에 집을 지어 올린 너네 조상이 자신이 모시던 주인 집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다음에 재산이고 집이고 전부 꿀꺽해버리니까 주인집 큰아들이 시리에 빠져서 저 감나무에 목을 매달았어. 그런데 그 주인집 큰아들을 염도 안 해주고 그대로 관에 넣고 봉인을 해버린 것도 모자라서 감나무 밑에 저 끝까지 파서 묻어버린 다음 그 넋을 달래준다고 금덩이 몇 개 얹어주고 매년 성의를 보여주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한 거야. 어릴 적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모아 앉혀놓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증조부님이 모시고 살던 주인집의 이야기였다는 진실을 무속인분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저희 남매는 충격에 빠져서 무속인께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부모님 역시 무속인분께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겠냐고 사정을 하셨는데 무속인분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말만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전부 여기에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사죄를 해. 굿을 해라, 얼마를 내라 이런 염세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남의 집안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인 마냥 땅땅거리며 살아온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고 언제쯤 용서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뉘우치고 살아가라는 현실적인 말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타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할 만한 약소한 금액만을 남겨둔 채 그 남자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은 제사를 치러드린 다음 증조부님과 할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막대한 재산을 전부 감나무에 매여있던 그 남자분의 집안을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액을 양도한 다음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넘어와 하루하루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그 대에서 아니면 그 다음 때에 걸쳐서 받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 교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의 집안이 저지른 죄는 사연자분의 증조부께서 저질렀지만 결국 대를 거쳐 사연자분의 부모님께까지 도착해서 그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을 보면 분명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존재가 그 정의를 집행하는 채찍을 여지없이 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은된장통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약 11년 전 지방에서 첫 자취를 시작하셨을 때 그 자취방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에서 작은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군생활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로 복무를 마친 다음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본격적으로 유통업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면서 고향을 떠나 직장이 있던 보령시로 오게 되면서 첫 자취를 시작했고 그 자취방에서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 제보를 하려고 해요. 제가 군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라 전역을 25살에 했는데 딱 11년 전 정도쯤이었을 겁니다. 사실 고향인 군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도 됐었지만 자취에 대한 로망과 나이도 찰 만큼 찼고 군대도 전역했으니 독립을 해도 괜찮다는 부모님의 뜻에 맞물려 조금 이른 나이에 자취를 시작했죠. 부모님께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지만 당장에 모일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그런 방을 주로 알아보던 중에 한 사흘 전쯤에 방문했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딱 당시 제 형편에 맞는 방을 구했다고 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당시에는 몸을 뉘일 공간만 있다면 그걸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그 방에 처음 갔을 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언덕백이라 차를 세워놔도 꼭 주차를 채워놔야 안심이 될 정도의 직각에 위치한 구식빌라 건물의 지하 1층 단지 앞방이었거든요. 주차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심지어 방 상태도 곳곳에 창고랑 곰팡이와 바선생들의 시신들이 저를 반기는 통에 그냥 다른 데를 알아볼까 했지만
보증금 100에 월 2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당시 제 입장에선 별다른 선택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지는 않지만 하는 수 없이 입주를 결정하고 다음날 이사를 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벽에 핀 곰팡이는 집주인분의 배려로 벽지를 전부 새 걸로 갈아서 얼추 해결했고 곳곳에 바선생 전용 트랩을 깔아놓고 하니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졌죠. 별 문제 없을 거다 마음 편하게 먹고 입주 첫날 잠을 자는데 아니 무슨 윗집에서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자는 건지 발망치 소리가 너무 심한 탓에 결국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한 저는 사수에게 된통 깨지고 퇴근을 해서 방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저 자신을 책망했죠. 찍어 먹어보니 똥이었다라면서요. 그나마 술 기운 덕인지 거의 깨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잠을 자던 중에 또다시 들려오는 문제의 발망치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잠깐의 고민 끝에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지금 새벽 3시요, 3시. 이 시간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문을 막 두들기면서까지 고함을 지르니 다른 입주민들까지 문을 열고 나와서 뭔 일이래 하며 저를 쳐다보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고요. 하지만 윗집의 입주민은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끝까지 문을 열고 나오지도 아무런 반응조차 없어서 뭐 이런 경우 없는 사람들이 있나 짜증을 내는데 윗집에 바로 옆집에 입주민분이 나오시더니 제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사람이 안 산지 꽤 오래됐다는 말이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그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지만 들려오는 답은 계속 같았고 결국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날 저는 출근길에 집주인분께 전화를 해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윗집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물어봤지만 집주인분은 아주 단호하게 전에 살던 사람도 그런 말씀 일절 없이 5년 동안 잘 살다가 나가셨는데 왜 그러시냐는 짜증 섞인 대답만 하실 뿐이었어요. 심지어 그날 이후로 그 쿵쿵대는 소리는 그 템포가 점점 빨라지더니 아예 무슨 변칙 공격을 하는 것 마냥 어떨 때는 엇박으로 어떨 때는 무슨 힙합 비트를 틀어놓고 그 박자에 맞춰가며 뛰어대는 말 그대로 저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몸이 힘든 유통일인데 잠을 계속 못 자는 데다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 끼니마저 거르기 시작하면서 제 몸 상태는 나날이 피골이 상접해갔고 원래 몸무게가 98kg 정도였는데 입주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63kg까지 빠지면서 완전히 해골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반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그 방 안에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몰골로 변해갔고 다니던 직장은 결국 업무 부적응으로 해고를 당했죠. 이게 전부 그 망할 놈의 방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날 저는 방 안의 모든 집기를 다 부숴가며 난리를 쳐댔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주인분께 난 도저히 못 살겠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집주인분은 쿨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번뜩하고 스치는 생각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뭔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딴 말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사실을 털어놓은 집주인분의 말은 원래 전에 그 방에 5년 동안 살았던 사람도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윗집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헤드셋 같은 걸 끼고 다니더니 이제는 괜찮다, 그런 거야 무시하면 그만인데 내가 너무 되바라지게 굴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던 그날 도대체 그 방에서 뭘 겪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해준 말에 따르면 입주한 지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들어와서 자는데 여지없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통에 잠에서 깨서 따지러 가려고 일어났는데 눈에 이상한 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방이 반지하 방인데도 층고가 꽤나 높아서 제가 186 정도로 키가 조금 큰 편인데 점프를 해도 천장에 손이 닿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 사람도 저랑 체구가 비슷했는지 딱 자기 눈높이에서 보이는 게 어떤 여자가 발바닥을 천장에 붙인 상태로 점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였죠. 그동안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층간소음의 원인이 윗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에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여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무당에게서 부적을 받아와서
형광등이 천장에 닿는 부분에 부적을 붙여두었더니 그 쿵쿵대는 소리는 들려도 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냥 그 소리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세게 틀어놓으면 해결이 가능해서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5년 동안 살았었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였죠. 그렇다는 건 전에 살던 그 사람이 붙여놓고 간 그 부적 덕분에 저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뛰어대는 그 여자의 모습은 운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였고,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던 그 여자가 매일 밤마다 거꾸로 매달려서 뛰어대는 그 소리를 아무도 살지 않은 윗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착각해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데다가 경찰까지 불러들였으니 더 이상 다른 입주민들을 볼 낯이 없었던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자마자 조용히 그 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건물과 그 흔적들은 기가 막히게 삭제가 완료되어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제 몸의 감각은 그때의 기억을 확실하게 몸에 각인을 시켜놓은 것이었는지 지금도 가끔 탑차를 몰고 직접 배달을 뛰러 다닐 때마다 그 빌라가 있었던 자리를 지나갈 때가 가끔씩 찾아오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는 감각이 들 때마다 창문을 내려 바깥을 보면 여지없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이 자취방이라는 게 내 한 몸을 뉘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편안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악몽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공포의 장소로도 대변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정말 어떻다라는 의미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다뤄보는 자취방발 무서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매주콩밥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재공사를 하던 당시에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건설업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며 보내드리는 사연은 13년 전에 제가 건축과장이던 시절에 겪었던 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당시 저희 회사로 건설 수주가 하나 들어온 건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해보니까 당시 시점으로도 거의 10년도 더 전에 호텔 휴양시설을 지으려다가 해당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그곳을 원래 목적이었던 호텔을 지어 올리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그 건물 상태는 상당히 노후화돼 있었는데요. 객실이나 특정 게스트홀 같은 대략적인 모양은 구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냥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히 사장된 그런 양식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수도관부터 전력시설까지 전부 갈아엎어야 했죠. 따라서 기존의 의뢰인이 제시한 비용은 저희가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보면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이라 시작 단계부터 갈등이 깊었습니다. 어찌저찌 회사의 입장이 관철되어 본격적으로 수주를 시작했는데, 고용된 인부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귀신을 봤다는 등 더 이상 못하겠다는 등 불만을 표출하거나 그만두는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완공 기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인부분들이 목격했다는 귀신에 대한 증언은 거의 대개 장소와 인상착의가 비슷했는데, 마무리가 될 때까지 현장에서 함께했던 작업반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작업반장님이 특정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연장 좀 갖다 달라고 말을 했는데, 지목된 그 사람은 그 말을 못 들었는지 묵묵히 계속 하던 일을 하더래요. 여기에서 핀트가 살짝 나간 반장님이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는데도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길래 뚜껑이 열린 채로 가서 지금 나 무시하냐고 했더니, 다른 파트에서 작업을 하던 한 인부분이 오셔서는 여기서 혼자 뭐 하시냐고 말을 걸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돌아보니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격에 대한 증언은 모든 인부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선뜻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직접 파견 인원을 꾸려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쳐보기로 했고, 제가 파견 팀장을 맡아 당시 공사 중이었던 그곳에서 인부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모든 파견팀 직원들이 그 귀신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를 사장실에 보고하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겠냐는 말이었어요. 그게 당시에 타 지역의 일용직 분들에게까지 소문이 났던 건지 아무리 일당을 세게 불러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이미 들어간 공사 대금은 완공되지 않는 이상 의뢰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결국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미 윤곽이 잡힌 부분은 살짝 마개조만 하고 수도관은 보수공사만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다음 다시금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악재는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는지 공사를 재개한 이후부터는 그놈의 귀신들이 아예 활개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시에 작업반장님과 제가 객실 안쪽 화장실의 타일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장님이 어디서 고무공 튕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한창 기존 타일을 부수고 새로운 타일을 가는 등 상당히 시끄러운 환경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소리가 저에게도 들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인차 화장실에서 나와서 객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고 말았죠. 빨간색의 성인 남성 손바닥만한 고무공이 바닥과 천장을 쉴 새 없이 오가며 혼자 튕겨대는 그 광경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서 있던 공간만 제외하고 객실 안을 쉴 새 없이 튕기는 그 빨간 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닥에 떨어지더니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그 소리의 주체는 당연히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런 공사장 한복판에 고무공은 웬 말이고 어린 여자의 웃음소리가 웬 말이냐. 급기야 이제는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웃는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대략 정신이 멍해지면서 현실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할 즈음 작업반장님이 제 팔을 잡고 내달려서 객실 밖으로 빠져나와서는 살다 이런 현장은 처음이라고, 도대체 완공도 안 됐던 건물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냐며 학을 떼시기까지 하니까 진짜 이제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여성이 내지른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서 그곳으로 뛰어가 보니 게스트홀을 점검하던 당시 여직원 한 명이 온몸을 떨면서 울고 있길래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같이 점검하던 인부분들이 잠깐 구름과자를 먹고 오겠다며 자리를 옮기고 나서 나름 열심히 혼자서 점검을 진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웃다가 급기야는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통에 비명을 질렀더니 그 사이에 구름과자를 다 먹고 온 인부분들이 헐레벌떡 들이닥치자 그 귀신이 아깝다, 아까워 라는 말을 내뱉으며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하는 그 말에 저희는 완전히 질려버렸죠. 확실한 건 그 여직원이 본 귀신은 인부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그 건물은 그냥 귀신들의 아지트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당시 제 부사수였던 허주임은 전동 드릴에 손바닥이 관통되는 크나큰 중상을 입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은 그가 했던 증언은 임무분들이 점심시간이 돼서 공사 중인 객실을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남아서 현장 점검을 하던 허주임은 바닥에 널브러진 전동 드릴이 갑자기 혼자 작동하면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걸 피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인부분은 3층 높이에서 1층으로 추락해서 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역시나 처음 보는 인부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갑자기 허공에서 불쑥 나와서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자기를 밀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대로 밀려나가 추락했다고 하며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인부분이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그 인부분이 허공에 붕 뜨더니 그대로 1층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사람 다 죽어나가겠다 싶었던 저는 그날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상부에 요청했고 결국 당시 회사는 완공을 하지 못했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결말까지 도달하고 말았죠.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홀로서기를 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었던 그 쓰라린 기억은 당시 그 현장에서 모든 걸 함께 겪었던 이제는 임원이 된 부하 직원들과 가끔 술 안주로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폐건물은 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들어가서 산다고요. 당연히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갑자기 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건물을 파내고 재조립을 하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선 화가 났을 것이고 목숨을 빼앗지 않는 선에서의 경고를 내비쳐서 쫓아낼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사람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 뻔뻔함이 그 극에 달한다더니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양말도둑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30년 전 제보자분이 어린 시절에 살았었던 빌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 가족은 물론 그 빌라 한 동에 살았던 모든 가구들이 함께 겪은 이야기라 선뜻 꺼내기가 망설여졌지만 그럼에도 무릅쓰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동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일단 그 빌라가 소재했던 지역은 인천 구월동이었고 그 당시에도 지어진 지가 10년은 좋게 넘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자리에 신형 고급 오피스텔이 올라와 있고 주변 일대도 당시의 모습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변해서 아마 그곳에 살았던 분들도 잘 기억을 못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 빌라는 총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 가족이 살던 B동만 5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B동의 303호였는데 한 라인에 301호부터 305호까지 일렬로 이어져 있었던 것도 기억하고요. 제가 7살 때쯤에 그 집으로 이사를 갔었고 그 일이 벌어졌던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당시에 302호에 살던 가족이 이사를 나가고 나서 3년 동안 쭉 공실이었다가 정확히 그때쯤에 다른 가족이 이사를 와서 살게 됐고 당시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윗집 아랫집 옆집 상관없이 다 친했고요. 반찬도 돌려먹고 등하교도 같이 하고 주말이면 다같이 여행도 가고 했던 시절이라 웬만하면 어느 집에 누구 어느 집에 누구 다 이름과 얼굴을 알 정도였고 역시나 302호에 이사를 왔던 그 가족과도 금방 친해졌죠. 그 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많이 젊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부모님을 통해 들었을 땐 두 분 다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에 반해 그 집의 첫째인 미진이라는 아이가 9살이었고 둘째이자 막내인 오진이가 7살 유치원생이었으니 두 분 다 한창일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온 분들이라는 말이 되는 셈이었겠죠. 당시에 302호의 어른들은 다른 집의 어른들과는 달리 다툼도 아예 없이 그렇게 금슬이 좋으셨고 애들도 항상 웃음이 만개해서 등하교할 때도 항상 웃고 다녔기에 진짜 좋은 부모님인가 보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안 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빌라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기 시작했는데요. 웬만하면 반상회의 안주인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희한하게 모여서 회의를 할 일이 있어서 찾아가면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집이 갑자기 음소거가 된 것처럼 조용해지는 것도 그렇고 빌라 입구에 보면 우편함이 있는데 그 우편함에는 몇 달째 가스비, 수도비, 전기비 같은 고지서가 단 한 번도 있는 걸 본 적이 없다는 다른 주민분들의 증언과 간혹 전 주인에게 가야 할 우편이 와 있는 경우를 빼면 이상하리만큼 저 집에 사람이 버젓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다는 거였죠. 더군다나 302호의 둘째인 오진이는 분명히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에 등하원차가 오는 시간에 항상 모든 동의 아이들이 등원을 위해 부모님들과 나와 있는데 오진이의 모습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이 이사 온 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했던 미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2학년 9반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2학년 9반이던 다른 동에 사는 아이들이 몇 있어서 물어보니 그런 애는 없다고 한다는 등 진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그들에게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302호 가족들이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자상하고 인사성이 바르던 302호의 어른들은 같은 동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는 고사하고 무표정하고 심드렁한 얼굴로 힐끔 한번 쳐다보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프로그래밍 같은 걸로 가상의 인간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할 때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흡사 기계처럼 딱딱딱 각 잡힌 자세로 걸어다니는가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다른 어른들의 물음에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요즘 그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AI 음성처럼 들리는 그런 목소리로 답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보이셨다고 해요. 미진이나 오진이 같은 경우엔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건지 등하굣길이나 하교를 한 이후에 항상 아이들끼리 놀던 장소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당시가 12월의 한겨울의 날씨인데 보일러를 떼지 않는 건지 다른 집에선 연기가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데 유독 302호만 잠잠했고요. 결국 이 얘기가 나오고 말았죠. 혹시 인신매매 조직이 신분 세탁하려고 숨어든 게 아니냐라고요. 201호에 살던 바깥 어른분이 당시에 경찰, 형사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이 의혹도 그 아저씨가 제시하신 거였고요. 당시 반상회에서도 이쪽으로 모든 의견이 종합됐는지 그때부터 302호에 대한 철통 감시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302호의 바깥 어른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경찰관 여럿이 그 현장을 덮쳤고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진짜 인신매매 조직이었냐? 당연히 아니었고 완전히 다른 이유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302호의 안에는 사람은 고사하고 개미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애초에 눈치를 채고 미리 발을 뺀 것이 아니냐? 그것도 전혀 아닌 게,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 집의 바깥 어른이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한 사람도 아니고 201호의 바깥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동료 형사분들이 전부 숨어서 지켜봤고, 들어간 지 1분이 채 안 돼서 그 현장을 덮쳤는데요. 1분 만에 어떻게 사람이 그 집을 벗어나서 3층 높이를 뛰어내려서 도망을 간다뇨. 애초에 한 가정이 살았던 게 맞나 할 정도로 집 내부는 그야말로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구니 집기류니 아무것도 없이 이전에 살았던 가족이 이사를 나간 그 순간부터 아무도 들어와 살지를 않았다는 그 모든 걸 설명해주는 황당한 광경에 B동의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여기에 더해서 미진이와 오진이를 철석같이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놀았던 저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도 덩달아 충격을 받았고요. 이 이야기는 B동을 넘어 다른 A동과 C동으로 그대로 퍼져나갔고, 빌라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동안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들과 동침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도 했거니와 그제서야 모두가 품었던 의혹들이 전부 해명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건 302호에 들어와 살았던 그들 귀신들이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라의 다른 누구들에게 단 한 번의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뿐이었습니다. 한 집도 아니고 동 전체의 모든 집을 반년 동안 거의 완벽에 가깝게 속여 넘긴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들이며 왜 산사람 행세까지 해가면서 그 빌라에 왔던 걸까요? 진짜 이번 제보 사연은 만약에 토요미스테리 극장 같은 프로그램이 있던 시절에 제보로 나갔어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말 그대로 미스테리 그 자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한 가족의 모습으로 단란한 가정 행세를 해가며 빌라의 모든 동 사람들을 속여넘긴 레전드급 귀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